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백군입니다. 오늘은 BMW의 새로운 전기차죠. 인기 SUV X1의 전기화 모델 더 뉴 iX1 장단점을 살펴볼 건데요. 감사하게도 BMW에서 iX1을 장기간 대여해 주셔서 속초 바다까지 다녀오고 실제 주행거리는 얼마큼 되는지, 전비는 또 얼마큼 나오는지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편의성은 물론 아쉬운 점까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살만한 메리트는 충분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차는 BMW 특유의 민첩한 주행 감각과 강력한 동력 성능까지 더해져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끝내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펀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iX1 어떤 매력과 아쉬운 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장점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디자인과 실내 공간이에요. 제가 이 차를 딱 인수받자마자 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냐면 빨리 자랑하고 싶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쁘더라고요. iX1은 전체적으로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외관과 진보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이거 전기차 맞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iX1이 기존의 BMW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수했기 때문에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워낙 전기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iX 차량도 굉장히 좀 전기차 느낌이 나서 참 인상이 깊었는데 그 차랑 지금 이 차랑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훨씬 더 iX1이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전면에 BMW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키드니 그릴도 기존 X1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자세히 보시면 전기차인 만큼 이렇게 모양만 나 있고 그릴은 막혀 있습니다. BMW 로고도 파란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어서 멋스럽게 들어가 있네요. 또 중앙에서 측면으로 퍼지는 X자 라인과 하단 부분의 크롬 포인트도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면 휠과 전면부 디자인 포인트도 달라지니까 참고해주세요. 제가 탄 차량은 요크 그린 메탈릭 컬러인데 생각보다 너무 고급스러운 그린 컬러라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이게 밤에 보면 거의 블랙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가 남성미적인 느낌도 나고요. 컬러는 총 4가지로 실버, 그린, 블랙, 화이트가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보이는 컬러가 지금 이게 모카 컬러라고 해서 되게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베이지 느낌의 오이시터 그리고 블랙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해서 내 개성에 딱 맞게 실내를 꾸며보세요. 저는 좀 제가 키가 있는 편이라서 일단 이 실내에 탔을 때 위에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는지, 착자 높이는 너무 높지 않은지, 천장 부분이 걸리지 않으면서 시야감은 괜찮은지 이걸 꼭 보는데 이 차는 다 합격이에요. 이 차는 전고가 약 164cm라서 여유 공간도 충분히 있고요. 특히 2열도 성인분들이 타셔도 충분할 정도로 레그룸과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또 이제 BM까지 타시는 분들은 이 하차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타실 텐데 젊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관심을 가지면서 저 차 뭐지? BM인데 되게 이쁘다, 약간 부럽다,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제 차도 아닌데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또 안쪽에는 인체공학적인 콘솔 컨트롤 조작부 설계로 팔을 이렇게 편하게 거치한 상태에서 시동 온오프, 비상등, 볼륨 업다운, 카메라, 기어 변경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정말 직관적이고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뒷좌석 등받이를 40대, 20대, 40 이런 식으로 비율을 나눠서 홀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495리터까지 적재 공간을 늘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운전할 때라든지 탑승할 때 전혀 답답한 느낌 없고 오히려 이 차 등급 대비해서 되게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최신 소프트웨어도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굉장히 또 직관적이고 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또 화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모두 화질이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쨍한 정오 때도 정말 시인성 좋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쪽에 이런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도 전기차답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라 보기에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iX1은 외관에서 기존 BMW의 스포츠성을 강조하고 실내에서는 새로운 느낌의 실내 공간으로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전기차스러움도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조향감입니다. 여러분, 이 차는요 조향감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돌리는데도 저 맨 처음에 이 차 받았을 때 나사 하나 빠졌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조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쉽게 이렇게 핸들을 조향할 수 있고, 다만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너무 좀 가볍다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부드럽게 조향이 되니까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극호입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펀 드라이빙이에요. 이 차는 SAV 스포츠 액티비티 차인데요, 5세대 E 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앞뒤 차축에 각 한 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최고 출력 313마력, 최대 토크는 50.5, 제로백은 5.7초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확실히 타보니 그 스펙에 걸맞게 정말 핸들 반응성도 뛰어나고 힘이 엄청난 차더라고요. 저도 옛날부터 BMW를 좋아해서 기존의 3시리즈, 5시리즈 다양한 차들을 타보면서 느낀 건 다른 타사 대비 BMW가 이 코너링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다. 다른 차들은 살짝 조금 이 몸이 기울이거나 불안한 게 좀 있는데 BMW는
보면은 3 시리즈만 타더라도 코너링 부분에서 굉장히 내가 이 차를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또 이번에 iX1도 다양한 주행 환경에 휠 슬립을 즉각적으로 제어해 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통합식 브레이크 시스템, 전륜에 적용된 리프트 관련 댐핑이 장착되어 있어서 더욱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해요. 제가 최근에 아우디 Q4 e-tron을 시승해서 이제 승에 올렸지만 그 차보다 확실히 조금 더 반응성이 뛰어나고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워낙 힘이 좋기 때문에 솔직히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본 퍼스널 이렇게 놓고 세팅하셔도 힘이 부족해서 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굳이 스포츠 모드를 써야 되나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차가 가솔린 하나 있고 디젤 차가 있는데 솔직히 비싼 차는 아니라서 그 차를 타다가 지금 이 차를 타니까 너무 신세계이고, 또 반대로 이 차를 타다가 다시 그 차를 탈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현타 오네. 이래서 눈만 높아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점은 편의성인데요. 저는 이 차를 장거리 뛰면서 가장 편했던 게 스마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앞차 간격뿐만 아니라 조향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뛸 때, 또 출퇴근길에 막히는 정차 구간에서도 알아서 서고 알아서 가주다 보니까 확실히 발목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신기한 거는 이 모드를 누르면 내가 제한 속도로 할 건지, 앞차의 간격을 우선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조향까지 같이 쓸 건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모드도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 변경 시에는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고요. 또 마이 모드에서 쭉 넘겨보시면 익스프레시브 ASMR 사운드도 들리면서 시트 쪽에 마사지가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이 마사지는요 굉장히 좀 여기 허리 부분을 나름대로 압을 좀 세게 해주는데, 시트 아래 부분에 십자 버튼 맨 앞에 부분을 꾹 누르면 마사지 단계도 조절할 수 있고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끌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끄는 거는 여기 버튼 말고도 이 앞쪽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게 되니까 비활성화하고 싶다면 이렇게 앞쪽 버튼 눌러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드 변경해서 이렇게 디지털 아트 이런 것도 있어서 좀 감성적인 계기판과 모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퍼스널 이것만 써도 괜찮더라고요. 또 여기 메뉴에 가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카카오 내비, 스포티파이 이런 것도 바로 스마트폰에 쓰듯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내비가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렇게 카카오 내비나 티맵을 연결해서 빠르게 교통 정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자, 내비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정보가 여기 HUD에도 그대로 뜹니다. 내가 굳이 여기 있는 화면을 보지 않더라도 이 앞쪽에 떠 있는 화면을 통해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 부분을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핸드폰 거치를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고정이 돼서 핸드폰 보기에도 편하고 꺼내기에도 이렇게 간편해서 이런 편의 기능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단부에는 C타입 포트 2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기를 동시에 고속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콘솔 하단 부분도 꽤나 수납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미니 백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장점은 바로 유지비인데요. 사실 이거는 iX1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긴 해요. 확실히 이게 싸다 말만 들었지 제가 실제로 직접 운전해보고 충전까지 해보니까 그 비용 체감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솔린 디젤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데, 제가 간 곳은 평균 충전 속도에 따라서 1kWh당 400원 정도였고, 또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약 200원 정도였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완속 충전기에다가 23%일 꽂아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100% 완충이 되어 있었고요. 충전 비용은 약 9,300원 정도가 나왔고 키로수는 390km, 주행 가능 거리로 찍히더라고요. 즉 9,300원에 약 3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키로수가 생겼습니다. 디젤이나 가솔린이나 약 1,600원 정도는 잡아야 되잖아요. 평균 연비가 약 13km 정도 나오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100km 정도 이동하려면 약 7.6L 휘발유가 필요한데, 그럼 계산해봤을 때 100km만 이동해도 약 13,000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요.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가솔린 디젤 대비해서 유지비가 훨씬 적게 된다는 거죠. 이 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66.5kWh 용량의 고전압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최대 438km에 달하는 주행 거리를 가졌는데요. 주행 성향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 크기 대비해선 확실히 주행 거리는 긴 편입니다. 거기에 차량 비용도 원래 2천만원 중반 후반이지만 보조금까지 합치면은 또 가격이 다운이 되고, 세금 감면 혜택과 고속도로 토요비, 공용주차장 반값 등 이것도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큰 혜택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차는 가격이 좀 비싼 차를 끌고 있고 고급차를 끌고 있는데 유지비가 이건 거의 경차 수준 그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확실히 전기차의 큰 메리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롱레인지.cg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 현재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세상닷컴에 오시면 현재 보조금 지급을 얼마나 했는지 개인과 법인 세부적인
대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가보시면 보조금 받기 위한 양식을 지자체별로 간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고, 해당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양식 작성해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차 계획서를 주시면은 보조금 신청을 도와줘서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모든 차가 그러하듯이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너는 그랬구나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차 방직턱 넘을 때라든지 뭐 자갈길 오프로드길을 갈 때 굉장히 이 운전석이라든지 동승석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도대체 뭔데 이렇게 차가 흔들리냐 라고 알아봤는데, 앞쪽은 싱글 조인트 스트럿이고 뒤쪽은 멀티링크였습니다. 이게 또 이제 전자식 사륜 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눈길이라든지 오프로드길에서 좀 유리한 것도 있는데, 다른 것보다 그냥 방직턱 넘을 때라든지 도심을 좀 다니다 보면 굉장히 몸에 충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우디 벤츠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서스펜션이 딱딱한 느낌이랄까? 그러면서도 약간 좀 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풍절음과 소음 관련인데요. 저는 이 차 끌고 고속도로 터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터널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되게 시끄러운 술집 들어가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언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소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말을 좀 크게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 이제 음악을 크게 키다 보니까 이 소음이 잘 안 들렸는데, 음악을 끄고 한번 들어보니까 이 소음이 생각보다 전 크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만 기존의 아우디 A6라든지 Q4 e-tron은 이 정도의 뭐 풍절음이라든지 소음은 안 들렸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혹시 어디 창문 열렸나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올려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약간 좀 소음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시끄럽다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단점은 소소하지만 편의 기능의 부재인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선은 있지만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해도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영상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패드 시프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BMW 관계자분에게 여쭤보니까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은 패드 시프트가 있는데 그게 회생제동 단계는 아니고 고성능 모드, 순간 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드를 쓸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화면 터치 있잖아요. 어디 좀 마감이 좀 덜 돼 있는지 통통 튄다는 느낌? 그리고 이쪽 부분도 이런 마감적인 부분이 이 버튼 누르는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살짝 조금 고급감이 없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점은, 사실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는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 차는 소형 SUV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차박용은 아니에요. 제가 좀 신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발이 삐져나올까 하고 2열 폴딩하고 한번 누워봤는데, 확실히 새우잠처럼 쪽잠 자는 거 아니면 굳이 여기서 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여기서 자다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더 피곤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앞쪽을 열어봤는데 트렁크 공간도 없다는 게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주행거리와 충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참고로 이 부분은 경쟁 차종 대비해서는 장점도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충전 관련해서는 아직 왕초보라는 점을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의 배터리 총 용량은 66.5kWh로 솔직히 배터리 용량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디스플레이 홈에 가서 차가 큰 이런 페이지가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보면 평균 전비하고 사용시간, 키로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평균 전비가 4.5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안 좋은 편이거든요. 아마 차를 거기 이제 시승하는 곳까지 끌고 갔을 때 좀 굉장히 험하게 운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돼서,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고속도로 달릴 때도 한 100km, 110km 정도로 좀 이렇게 정숙 주행을 했고요. 또 이제 도심 다닐 때는 저는 워낙 이제 안전운전 주의다 보니까 되게 좀 여유 있게 운전을 하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총 14시간 운전을 했고, 그리고 5.5km 평균 전비가 나오고요. 561km 달렸습니다. 자, 이것도 솔직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약간 그런 애매한 전비예요. 그리고 확실히 주행거리는 제가 주행을 좀 이렇게 좀 컴포트하게 하고 좀 천천히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318에서 뭐 350, 그 다음 충전할 때는 이제 390까지 이렇게 찍혀 있었는데, 확실히 이 전기차라는 게 날씨에 따라서, 주행 성향에 따라서,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편차가 뭐 100km까지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주행거리, 환경부 인증거리가 한 400km 정도 가까이 찍힌 차를 사시는 게 확실히 좀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만 운행을 하시고 출퇴근용으로 쓰시고 또 집이나 사무실에 충전 설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저처럼 이게 유지비가 워낙 적게 들다 보니까 나는 이거 이제 싼 맛에 이제 뭐 속초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지방도 이렇게 돌아다녀보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충전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 주행거리가 나온다면 정말 극한의 추운 겨울날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질 텐데, 그럴 때는 충전에 더 신경 써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기후였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회생제동을 쓸 때 제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뭐 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설정하라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D에서 B로
한 번 더 당기면은 B로 갑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회생 제동 모드를 쓸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혹시나 몰라서 회생 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좀 더 주행거리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생 제동 모드를 쓰다 보면은 확실히 몸이 좀 이렇게 빨리 앞으로 이렇게 기울고 약간 좀 멀미가 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운전해보니까 이 원페달 드라이빙도 좀 익숙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안 밟고 운전할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주행하는 거리도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건 참고해주세요. 또 충전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저도 사실 차를 짧게 시승해 봤지만 이렇게 전기차를 직접 충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것저것 정말 생존을 위해서 알아보고, 또 이제 울트라 비니고 형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제가 배운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카오 맵이나 티맵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메뉴에 전기차 충전이 있고요. 얼마큼 충전할 수 있는지, 급속 충전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SK페이나 카드를 등록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결제도 가능합니다. 또 기본 지도 앱에 들어와서 콘센트 아이콘 눌러보시면은 근처에 충전소 위치도 뜨게 되고요. 충전 가능한 대수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울트라 비니구님이 추천해준 건데, 일렉벨이라고 해서 NFC 기반으로 뭐 환경무 카드라든지 그런 거를 앱에 등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가 편합니다. 왜, 우리 예전에 그 월렛 앱이라고 해서 포인트 같은 거 적립해주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한 앱에 모아가지고 B포인트, 뭐 신한카드 포인트 이런 걸 다 등록해서 편하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게 일렉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충전소마다 어느 건 LG고 어느 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 어느 건 또 여기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꺼내고 쓰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앱에 다 등록해서 편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제가 충전소를 이제 딱 들렸을 때 기기가 두 대 있었는데, 하나는 약간 조금 오래돼 보이고 좀 구려 보이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신식의 세련된 깔끔한 충전기였는데, 확실히 그 충전기 모양에 따라서 오래돼 보이면 충전했을 때 충전 속도도 좀 적게 나오고, 좀 요즘 기계 같아 보이면 충전 속도도 확실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충전해보니까 확실히 충전 속도에 따라서 적용 단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계기판 좌측 중앙에 18kW라고 적혀있죠. 이게 지금 현재 충전되는 속도고, 그 위쪽에 시간이 적혀있는데 이 충전 속도에 따라서 몇 시간 되면 완충이 된다, 이걸 표시해 준 거고요. 18kW면 우리 스마트폰에 5W, 10W짜리 일반 충전기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속도라서 굉장히 느린 편이고, 한 50 정도 나와야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15W 고속 충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의 경우 최대 125kW까지 충전 속도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충전소가 많긴 하지만 그런 급속 충전까지 되는 곳도 지방의 경우 많지 않았고, 그런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충전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누가 충전하고 있다면 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충전을 또 못하다 보니까 일반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제가 찾았던 그 시기가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길도 좀 복잡하고 충전소를 찾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장거리 가실 때는 충전소 위치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돌아올 때 또 몇 킬로고 이런 걸 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보다 가솔린보다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충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환경부 카드를 만들면 어떤 매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알아가고 있고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저처럼 전기차 왕초보분들이나 전기차 인제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충전 아직도 조금 인프라가 있긴 하지만 많이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충전 비용이 얼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건 곧 제가 전기차 전문가인 울트라 비니구님과 함께 아주 자세히 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내용 다 취합해서 울트라 비니구님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알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BMW 전기차 iX1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전체적인 디자인도 매우 마음에 들었고, 특히 내부 공간과 조향감은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압도적이었으며, BMW 전기차 중에서 나는 너무 큰 차는 또 싫고 너무 또 비싼 차는 부담스럽고 입문용으로 괜찮은 전기차를 찾는다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iX1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차 덕분에 알게 된 건데, 간혹 이렇게 장거리 뛰거나 할 거면 진짜 실주행 가는 거리가 한 적어도 400km 정도는 돼야겠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제 차는 안쪽에 또 다양한 전기차 시승기까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는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건 정말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고 주행을 해보셔야 이 차가 나한테 딱 맞겠구나 확신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으로 이 차에 대한 매력을 좀 느끼셨다면 근처 매장에 연락해서 꼭 시승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BMW iX1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있는 리뷰 고인투백 곤이었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